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여쭤볼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경제적으로 보면 결국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노인 부담률도 늘어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생산 연령 인구지만 그 제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여성 인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지적은 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ECD 입장에서는 한국의 여성 노동력이 굉장히 우수한 노동력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여성 대졸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높거든요. 네. 대졸 비율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 고용률이 지금 70%를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60% 넘는 수준입니다. 그 사실 갭이 10%포인트 갭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10%포인트 이상의 갭이 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그런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는 결국 여성 경제 활동 참가를 확대하면 해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비경활 문제가 심각해요. 네.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611만 명 정도가 비경활 상태에 있거든요. 네. 그 비경활은 주로 육아라든가 뭐 가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비경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실업률도 안 높으면서 고용률도 안 높은 그러니까 결국은 비경활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고용률의 감소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경력 단절 여성보다는 저희가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은 결국은 과거에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 인적 자원의 어떤 소중함, 또 중요성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사실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중요성은 많이 강조해왔지만 사실 재정 지원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쏟아지진 않았어요. 지금 그 여성가족부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담당 과가 있고 네. 거기에서 경단 여성 인턴 제도라든가 또는 뭐 취업 알선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연간으로 봐서 한 810억 이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이 3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은 직접 일자리,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같은 네네. 직접 일자리, 또 고용 보조금,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고용노동부가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죠. 물론 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 예산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물론 근데 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남성에게만 쓰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인구의 어떤 구성에 따라서 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예산의 혜택은 남녀가 골고루 누리지만 경단 여성에 포커싱을 한 예산 규모는 이제 너무 적은 거죠. 노인 일자리 예산만 해도 한 해에 2조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경단 여성을 위한 예산 지원도 좀 더 좀 늘리고 네. 최근에 그 제안된 얘기를 보면 서울이라든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직 지원금 제도도 있다고 해요. 네.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지원금 제도도 좀 마련하고 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도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는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성의 어떤 전유물,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AI 시대, 디지털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에 대한 직업 훈련이 그쪽으로도 좀 많이 이루어져 갖고 이분들이 새로운 분야에 이런 이제 많은 임금을 좀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진출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체감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쪽 가사 부분이나 이런 것은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네. 어떤 여성에 대한 역할 인식, 남성의 역할 인식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게 있기 때문에 뭐 단 한 가지 정책으로 이거를 해결하기는 네.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일 이제 문제는 직장에서의 이제 남녀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으로 규정을 하고 뭐 거기에 남녀 차별이 있다고 하면은 법으로 제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집안에서의 돌봄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어떻게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제일 변하지 않는 게 그 여성과 남성 간의 가사 서비스, 가사에 쓰는 시간, 가사 노동에 쓰는 시간이 남녀 차이가 좀처럼 잘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생활 시간 조사라는 걸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은 거의 이제 4시간 가까이 평균적으로 네. 그 저기 일주일에 4시간, 하루에 4시간이죠. 일주일이 아니라 네.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쓰고 있고 남성은 이제 한 50분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 갭이 잘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또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남성 맞벌이, 그러니까 남성 여성 맞벌이 가정이나 네. 여성이 그 홀벌이를 하는 집도 있어요. 네. 남성은 특별히 벌이를 안 하고 네. 그러면 남성의 입장에서 맞벌이거나 홀벌이거나 여성 홀벌이거나 그런 경우에도 가사 노동 시간이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안 받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저희가 보면은 그 가사 노동에도 플랫폼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청소나 빨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사 노동 플랫폼에서 그 시간 단위로 네. 해가지고 그거를 비용을 많이 줄여서 네. 하게 하는 그런 뭐 예를 들면은 그 가사 서비스 업계의 우버 뭐 네. 이런 업체들도 네. 많이 나타나고 아이돌봄 업도 이 저기 앱으로 신청해서 네. 하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이 딱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렇게 가사 노동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가사 도우미를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도 크고 뭐 일이 있으나 없으나 이제 고정적으로 사람을 쓰게 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1인 가구 같은 데서도 그런 가사 서비스를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뭐 2주에 한 4시간 해서 뭐 한 달이면 12만 원 정도면 그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뭐 세제 지원 같은 걸 한다든가 해서 그런 플랫폼화 가사 서비스를 갖다가 좀 플랫폼화하고 하는 것도 정부가 그런 것도 좀 활성화 해주는 것도 그 돌봄에 있어서의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차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 제가 최근에 그 현장을 가서 그걸 사용해 본 분들 그런 가사 서비스를 활용해 본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는 서로 이제 그 부부간에 가사 이제 네가 청소해라, 뭐 네가 빨래 이렇게 서로 미루고 다투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이용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세이브되고 해가지고 되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도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부가 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그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보는 분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은데 문제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그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그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쓰고 싶은 분이랄까 이런 분들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는 분들은 되게 좋지만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공공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고 근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거는 제가 못 들어봤고 네. 요즘 B2B처럼 네. 그 기업에서 대기업 같은 데서 자기네 그 젊은 직원들을 아. 위해서 그런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업복지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예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여자 직원이든 남성 직원이든 여성 직원이든 간에 그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된 숙제인데 그 부분이 지난 정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터부시되고 그 유리천장 얘기라든가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자체를 뭐 구조적 차별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네네. 그런 논의 자체를 이제 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해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게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결국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그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업의 인적 구성이 다양화될수록 그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그 이제 실증적으로 많이 그렇게 분석이 돼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상법상 그 봤을 때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2조 원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 이사 중에 그 이사가 하나의 성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네네네. 여성들이 한 명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네네. 법을 만들어서 네. 그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여성들을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 인력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사회 이사들을 그래서 많이 이제 그렇게 여성으로 2명 이상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그 사회 이사보다는 사실은 그 기업에서 길러온 임원이 더 효과가 크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성들을 다양한 보직에 보직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갑자기 사람이 뭐 임원으로 날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코스가 있다면 그 보직 관리를 제대로 해주게 해야 되고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 여성들에게. 그리고 여성들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내가 뭐 이번에 뭐 어떤 이제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다. 는 거 힘들어야 또 그만큼 보상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에도 기꺼이 자기한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기꺼이 잡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어려운 얘기인데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 생활이 뭐 1, 2년 하고 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 공무원 생활을 이제 30년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아이를 놓고 출산 휴가를 저희 때는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해서 출산 네. 휴가를 썼는데 그 기간은 다 합쳐봤자 뭐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안 됐고 네. 그 또 후배들을 봐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좀 육아휴직까지 합쳐서 2년 내지 3년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어 관리를 본인도 좀 유념해서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제 후배들 중에는 보니까 육아 출산을 하고 이 육아휴직을 좀 오래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시기적으로 다른 자기 동기들하고 봤을 때 좀 승진이 늦었지만 또 그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또 본궤도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거는 한 기업에 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자꾸 회사를 옮기거나 불안정한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길게 보고 어느 시기에 좀 특정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육아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회사가 그 기회를 주는 거에 주저하지 않아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일은 내가 한번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려운 태스크일수록 챌린징하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과장 때는 이제 노동 쪽에 그러니까 노사관계 법제과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 과가 과거에는 노동조합 과장이었는데 네. 여성이 전혀 과장을 한 게 제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이제 하고 싶다고 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법학을 좀 많이 공부를 해서 네. 그 법제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던 그 타임오프 제도 네.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했고 노사정 합의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고용 쪽에서도 제가 청년 고용도 했고 고령자 고용도 했고 여성 고용도 했고 뭐 고용 총괄도 했고 그 다양한 그 일을 많이 했고요. 근로기준 국장으로서도 제가 퇴직연금 제도도 그때 중퇴기금 제도 처음 만들었고 디폴트 옵션 제도도 이렇게 초안을 만들었고 또 그때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좀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 최저임금 제도도 좀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전체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보직 관리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정도의 역량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제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세대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고용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때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한 직장에서 좀 오래 네. 근무를 하고 그만큼 또 나중에 보상을 받는 그러니까 젊었을 땐 좀 고생하지만 네. 또 올라가면은 보상을 받는 네.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처음 갔던 자리가 자기가 도저히 맞지 않는다든가 네. 그렇다면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직을. 근데 그 결정이 너무 섣불리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억지로 참고 견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공무원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위에서 시키니까 어떤 일을 했지 내가 그 일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임 때는 되게 많이 방황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무관 초임 때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일을 했었어요. 근데 네. 굉장히 일은 많았는데 그때 이제 민간의 취업 발생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헤드헌터 네. 업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헤드헌터 업체라는 게 별로 없었고 좀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노동시장이 또 취업 발전해주는 이런 이 전체가 구조적인 실업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민간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되게 중요한 일을 했구나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젊었을 때는 자기 일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름대로 선배들과의 어떤 조언, 좀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대화를 좀 나누고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좀 열심히 찾아보는 노력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야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도 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제 신입 세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맡은 일에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자기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이직이든 또는 새로운 또 보직으로 나가는 거를 갖다가 도전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산과 고용에 대해서 이 과거의 어떤 인구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들이
고용률이 늘어나면 출산을 더 안 한다. 그러니까 전업주부와 그 취업 여성의 출산율을 비교한다든지 해서 마치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상관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은 정의 상관관계로 오히려 선진국의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출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지원, 사회적인 지원이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면은 출산한 여성이 경력을 포기할 일은 없거든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네. 그래서 중요한 거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초반에 이제 한 3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일가정 양립 정책이 많이 늘어났고 네. 내용도 풍부해졌고 네. 또 사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거기는 이제 차별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주고 하는 사회 정책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식의 그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많이 펼쳐와서 최근엔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산과 고용, 여성 고용이 함께 늘어날 수 있는 토대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이제 여성 고용이라든가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 왔고 그걸 정책적으로 만들어 온 사람인데요. 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남성들까지 네. 다 포함해서 네. 그야말로 일가정, 일생활의 네.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나가야 선진국으로 되는 사회거든요. 사실 제 육아휴직 제도가 쭉 성장하면서 쭉 늘어나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남성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성별 간의 갈등을 줄이고 그 남성들을 육아에 좀 더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소외된 과거에 이제 소수였던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여성들이 많이 소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수인 분들의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 소수인 분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데 여성 정책이 포커스를 뒀거든요. 그야말로 그거는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여성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그 전체 구성원들, 그 전체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진정한 여성 정책은 다양성을 높이고 전체 구성원의 베네핏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여성고용과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을 할 때 그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제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에 그때 무급으로 도입을 했는데 네. 그게 지금은 20일에 유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상 아버지들의 부성,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모성보호란 말만 네, 했지 네. 부성보호란 말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도 아버지다워지려면 아이하고 접촉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근데 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무한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지만 돈만 벌어주면 된다, 돈을 네. 열심히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지 네. 아이들과 눈 맞추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생김으로써 아버지도 더 아버지다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 저는 가장 보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차관을 가보니까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그 민간의 활동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는 보통 기능으로 이제 이게 돼 있잖아요. 네. 특정 기능을 담당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이런 어떤 기능을 갖고 부처가 돼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대상을 가지고 부처를 네.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왜 그런 부처가 필요하냐고 봤을 때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이제 시줄과 날줄에 비유한다면 네. 이게 나라가 좀 더 촘촘하게 국민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촘촘하게 더 특별히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같은 부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민간단체들이 되게 재정이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이제 보건복지부에 비해서 좀 너무 적다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부 재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 민간단체들과의 협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은 좀 더 민간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는 굉장히 조금 이론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별 주류화, 성주류화 정책이라든가 뭐 성별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조금 이론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어떤 영역으로 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영역으로 좀 더 전문화시키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공직자를 처음 할 때는 제가 이게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네. 그런데 오래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많이 깨닫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는 일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공무원은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은 그 일에 자기가 하는 일의 효과가 자기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지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는데 걔 중에는 별로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월급 받는 사람처럼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일만 하면 이게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 시간만 때우게 되면 일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요즘 뭐 과거에 이제 공무원들이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또 그 지난 정권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위축이 되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만이 진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공직에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갖는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항상 되새기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